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으면 이러겠냐?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애는 내 손에서 못 나. 절대 놓지 않을 거다. 어려운 시절 우리가 너희를 키운 게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살린 거다. 누나, 내가 이 돈을 되찾아야 진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일이야. 누나,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부모님이 우리한테 남긴 마지막 희망을 그 사람들이 빼앗아갔잖아. 돌려받아야 해. 그것도 제대로. 안녕하세요. 새벽 감성 사연입니다. 고요한 새벽,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비추는 달빛처럼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 밤 당신의 작은 속삭임에도 귀 기울이며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공간이 되고자 합니다. 당신의 소소한 일상부터 가슴 깊이 간직했던 비밀스러운 이야기까지 모든 순간이 우리에게는 특별한 사연이 됩니다. 이 고요한 새벽,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이 공간이 더 따뜻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마음을 들려주세요. 이제 사연을 들으러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 사는 57세 손미숙입니다. 사실 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낸다는 게 쉽진 않았습니다.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을 잃고 남동생과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그때 친가에서는 우리 남매를 책임질 수 없다며 외면했어요. 심지어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죠. 지금도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합니다. 하지만 외가는 달랐습니다. 외할머니와 이모, 외삼촌은 형편이 어려운데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두 손으로 우리를 끌어안고 끝까지 지켜주셨죠.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남동생이라도 잘 되길 바라는 마음 하나로 버텼죠. 다행히 남동생은 제 마음을 알아줬는지 공부를 열심히 했고 결국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어요. 남동생이 교단에 서는 모습을 봤을 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래, 이제 됐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선생님이 되고 얼마 후 친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사를 맡아줄 사람이 없으니 남동생이 맡으라는 거였어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던 남동생은 결국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그때 남동생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 나한테 진짜 가족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 외가야.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오늘은 저와 남동생이 외가를 어떻게 모시며 살게 되었는지,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면서요.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우리 남매는 외가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친가는 우리를 고아원에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린 마음에도 얼마나 무섭고 서럽던지요. 그때 외할머니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절대 못 보낸다. 내가 굶어도 이 애들은 내가 책임진다. 외할머니가 우리를 끌어안고 우셨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외가는 원래부터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외할아버지는 농사일을 하셨고 외삼촌은 은행 말단 사원으로 들어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남매를 외면하지 않고 품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사랑에도 제 동생은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남동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 한구석이 찢어질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겪었을 불안과 두려움을 생각하면 제 가슴이 미어지거든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저희를 데려갈 사람이 없다고 친가에서 떠밀어버린 그날 이후 남동생은 늘 불안해했습니다. 국민학교에 다니던 내내 밤마다 악몽을 꾸곤 했어요. 밤중에 누나, 나 무서워하며 저를 꼭 끌어안고 자려고 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국민학교 6학년이 될 때까지도 남동생은 자다가
이불에 실수를 하곤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하지만 남동생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은 자다가 아예 똥을 싸버린 겁니다. 그날의 냄새, 그 순간의 정적, 그리고 남동생이 몸을 웅크린 채 떨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었어요. 이제 어떡하지? 동생이 얼마나 창피할까? 라는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았죠. 그런데 외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고는 동생을 품에 꼭 끌어안으시더니 갑자기 우시기 시작하셨어요.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으면 이러겠냐.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애는 내 손에서 못 놔. 절대 놓지 않을 거다. 할머니가 남동생을 쓰다듬으면서 우시는 모습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동생은 할머니 품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줄줄 흘렸어요. 저 역시 그 순간 울고 싶었는데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습니다. 뭔가 가슴 한 구석이 먹먹하고 바닥이 꺼져버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동생을 지켜야겠다. 동생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게 내가 끝까지 노력해야겠다. 그 다짐은 저를 움직이는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기숙사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학비가 들지 않았어요. 대신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해야 했죠. 남들은 저보고 왜 그렇게 힘든 곳에 가느냐고 물었지만 저한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건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어요. 새벽같이 일어나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기계에 부품을 끼우고 기름 냄새가 진동하는 작업장에서 온종일 서 있었습니다. 땀이 비 오듯 흘렀고 손에는 늘 기계에 긁힌 자국이 남았어요. 하지만 공장에서의 하루가 끝나고 공장 옆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숙사에 돌아오면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책을 펴는 순간에도 제 머릿속에는 늘 동생 생각뿐이었어요. 그 힘든 시간 중에서도 잊지 못할 순간이 하나 있어요.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다가 제 손이 큰 기계에 끼일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른 친구가 번개같이 달려와 제 손을 잡아 빼줬어요. 그 일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손이 아직도 덜덜 떨리고 있었는데 친구가 어깨를 툭 치며 말했어요. 미수가, 내가 다치면 안 된다. 내 없으면 동생은 누가 지키냐. 그 말을 듣는데 친구 앞에서 꾹꾹 눌러왔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친구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렇게 공장에서 일하며 지낸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지만 또 가장 간절했던 시간이기도 합니다. 남동생이 걱정 없이 잘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으니까요. 외할머니는 그런 제 노력을 늘 알아봐 주셨습니다. 도시락에 김치랑 멸치볶음 같은 소박한 반찬을 싸서 보내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수가, 내가 있어서 할머니는 마음이 든든하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지곤 했습니다. 남동생은 외가의 사랑과 저의 노력을 헛되지 않게 했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까지 졸업했어요. 동생은 학교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 초등학교 선생님이 됐습니다. 동생이 선생님이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동생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거든요. 누나, 내가 여기까지 온 건 다 누나 덕분이야. 누나가 없었으면 나도 없었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외가는 우리 남매에게 단순한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평생 갚아나가는 게 제 남은 삶의 목표입니다. 남동생이 초등학교 선생님이 된 후 저희 둘은 정말로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너무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남동생이 누나, 이제는 내가 누나를 지켜줄게라고 말할 때마다
그동안의 고생이 조금씩 보상받는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친가에서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제사를 맡아줄 사람이 없으니 동생이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어요. 우리를 버리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제사를 맡으라고요? 하지만 동생은 단호했습니다. 누나, 나한테 진짜 가족은 외가야.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 건 외가였잖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눈물이 또 한 번 쏟아졌습니다. 동생은 어린 시절의 상처를 안고도 이렇게 단단하게 성장해 있었던 겁니다. 그 연락의 내용은 기가 막혔습니다. 제사를 맡아달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제사를요? 친가가 우리를 내쳤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남동생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가만히 앉아 있더니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 나한테는 그 사람들이 가족이 아니야. 우리를 지켜준 건 외가잖아. 나는 그런 제사 안 맡아. 그 말이 얼마나 고맙던지요. 어릴 적 내 품에 안겨서 불안에 떨던 동생이 이제는 이렇게 단단해졌다는 게 대견하고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남동생은 단호히 거절했고 저는 그 일로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간단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몇 주 뒤 친가에서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유산을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했습니다. 제사를 맡아주면 부모님 재산을 넘겨주겠다는 얘기였죠. 남동생은 전화를 끊고 돌아와서 한숨을 푹 내쉬더니 담담하게 저에게 말했어요. 누나, 나는 돈이 필요 없어. 우리를 버린 사람들이 무슨 가족이야. 나한테 가족은 끝까지 우리를 지켜준 외가야. 나는 진짜 가족을 위해 살 거야.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남동생이 어릴 적 상처를 딛고 이렇게 스스로 가족의 의미를 정의할 정도로 성숙해졌다는 게 너무 고마웠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친가의 과거에 얽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건 바로 며칠 뒤였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하루였어요. 외삼촌이 갑자기 저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외삼촌은 저를 한참 동안 쳐다보더니 망설이는 듯 말문을 열었어요. 미수가, 내가 이 얘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너희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한다. 너희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생명보험금 나온 거 알고 있지?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생명보험금이라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과거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직후였던 그 혼란스러운 날들. 아마도 어린 나이에 잠깐 들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였지만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외삼촌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렴풋이 들은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삼촌은 제 얼굴을 보면서 잠시 말을 멈추더니 한숨을 깊게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돈 너희를 위해 쓰라고 나온 돈이었는데 친가 쪽에서 전부 가져갔어.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아냐? 그 사람들이 새 집을 샀어. 새 집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삼촌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릴 정도였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남겨진 유일한 희망 같은 돈이었는데 그 돈을 저와 남동생을 위해 쓰기는커녕 친가에서 새 집을 샀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그 돈은 저희를 위해서 쓰라고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새 집이라뇨?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 제대로 말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외삼촌은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믿기지가 않았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야. 내가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속상할지 안다. 하지만 너희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한 거야. 그 순간 제 속이 마구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이 우리 남매를 위해 남긴 마지막 희망을 그렇게 쉽게 가로채고 심지어 새 집을 산다니요. 친가에서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외삼촌에게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손만 떨며 앉아 있었습니다. 물 한 모금도 삼킬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떠난 것도 힘들었지만 부모님들이 남긴 마지막 유산마저 그렇게 잃어버렸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도 아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친가가 우리 남매를 책임지기는커녕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아 갔다는 거였어요. 저는 가슴을 치며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도대체 가족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 가족으로 생각했다면 절대 이런 짓은 못했을 거야. 다음 날 저는 남동생에게 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 사실을 말하기가 너무 두려웠어요. 남동생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상처를 받을지 뻔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동생도 이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꺼내자 남동생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말을 듣고 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부모님의 보험금을 친가가 가로챘고 그 돈으로 새 집을 샀다는 말을 했을 때 남동생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남동생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누나, 그 사람들은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야. 부모님이 남긴 돈마저 그렇게 가져갔다면 그들이 우리를 진짜 가족으로 여겼을 리가 없어. 그 말이 얼마나 슬프던지요. 남동생은 차분하게 말하려고 했지만 눈가가 붉어져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차분히 반응하는 걸까 싶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마 남동생은 그동안 친가로부터 받은 상처들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것도 화낼 기력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남동생은 그날 밤 술을 한 잔 마시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나, 어릴 때 내가 밤마다 악몽 꿨던 거 기억나? 내가 자다가 똥 싸고 그랬던 것도 다 이런 불안 때문이었던 것 같아. 누가 봐도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잖아. 버려질까봐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어린 시절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남동생은 침착하게 말했지만 저는 그 아이가 겪었던 고통이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선물 같은 보험금을 빼앗고 우리를 버리려고 했던 친가의 행동은 남동생의 어린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거였습니다. 누나, 나는 이제 더 이상 그 사람들이랑 얽히고 싶지 않아. 우리를 끝까지 지켜준 외가가 진짜 가족이야. 앞으로 나는 외가를 위해 살 거야. 얼마 뒤 외삼촌이 망설이시다가 보험금 말고도 한 가지 진실을 더 알려주셨습니다. 미수가, 그런데 그거 말고도 너희 친가 쪽에서 했던 더한 일이 있었다. 내가 얘기를 해야 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내가 꼭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한다. 외삼촌은 한숨을 길게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가 어릴 때 내 동생만 입양 보내려고 했던 거 알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동생만 입양을 보낸다니요. 저는 삼촌의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뒤엉켰고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외삼촌은 제 반응을 보고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다시 말을 이어갔어요. 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됐을 때였어. 친가 쪽에서 남동생만 데려가겠다고 했거든. 남자애니까 키워서 일손이라도 보태겠다고 했지. 그런데 둘을 다 데려가는 건 부담스럽다고 하더라. 그래서 외가에서 단호히 거부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남동생만 데려간다고
그럼 나는? 제 머릿속에 끝없이 떠오르는 질문들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남동생과 제가 그렇게 헤어졌다면 지금의 우리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손발이 차가워지고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그게 진짜였어요? 그 사람들이 진짜로 동생만 데려가려고 했다고요? 외삼촌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직접 들었어. 그때 내 외할머니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화를 냈는지 몰라. 할머니가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어. 이 애들은 우리 집에서 둘 다 키운다. 한 명만 데려간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이 데려가지 못했지.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를 붙들고 눈물 흘리며 저와 남동생을 품어주셨던 외할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어떻게든 눈물을 참으려고 했지만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기분에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동생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 사실을 전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너무 두려웠습니다. 이 이야기가 남동생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 될지 뻔히 알았거든요. 하지만 남동생도 알 권리가 있었어요. 제가 이야기를 꺼내자 남동생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표정이 차갑게 굳어갔어요. 제가 그때 외가가 거부하지 않았으면 내가 입양돼서 다른 곳으로 갔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을 때 남동생은 고개를 떨군 채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누나랑 나랑 같이 못 살고 진짜로 버려질 뻔했구나. 그 말이 얼마나 슬프던지요. 남동생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목소리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남동생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동생이 한참을 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근데 외가가 나를 붙잡아 준 거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동안 남동생이 얼마나 외롭고 불안했을지 깨달았습니다. 남동생은 그 어린 시절 끔찍한 불안을 혼자 감당하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남동생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누나가 널 지킨다고 했는데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남동생은 오히려 조용히 저를 안으며 말했어요. 누나는 나를 지켜줬어. 외가도 우리를 지켜줬고 그거면 됐어. 이제는 우리 진짜 가족을 지키자. 그날 밤 저는 남동생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상처와 고통을 딛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스스로 찾아낸 아이였어요. 외가는 우리를 끝까지 지켜줬고 이제는 우리가 외가를 지켜야 할 때라는 걸 남동생이 보여준 겁니다. 남동생은 다음 날부터 친가와의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외가를 위한 계획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누나, 이제 외가를 내가 책임질게. 외가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줬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 은혜를 갚을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나면서도 묘하게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버려질까 두려워하던 그 아이가 이제는 진짜 가족을 지키겠다는 단단한 어른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남동생은 친가와의 모든 이야기를 들은 뒤 한동안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동안 단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던 아이였기에 이번에도 혼자 속으로 사귀고 있겠거니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보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누나, 이제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그 사람들이 부모님의 보험금을 가져가고 날 입양 보내려 했다는 걸 알고 나니까 그냥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복수라니요? 남동생은 원래 남을 해치거나 싸우는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렸습니다. 우시가 우리가 복수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외가를 지키는 데만 집중하자.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야. 하지만 남동생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흔들림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누나, 복수라는 건 꼭 나쁜 일이 아니야. 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했던 일을 똑바로 알려주고 그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인지 깨닫게 하고 싶어.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진짜 정의라고 생각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설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동생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고 그의 결심은 이미 굳어져 있었어요. 결국 저는 남동생의 결심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남동생은 복수를 준비하면서도 단 한 번도 감정적으로 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 모습에 놀랐어요. 남동생은 차근차근 계획을 세웠고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갔습니다. 먼저 부모님의 보험금이 친가로 넘어갔던 과정을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외삼촌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외삼촌은 친가의 행동에 대해 분노를 감추지 못하며 보험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보험금이 나온 뒤에 친가 어른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었지. 너희를 위해 써야 한다는 말은 처음부터 나오지도 않았어. 그 돈을 어떻게 나눌지 이야기했고 결국 큰아버지가 전부 가져갔어. 그 돈으로 바로 새 집을 샀다더라. 남동생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끝까지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그러고는 외삼촌에게 물었습니다. 외삼촌, 그 당시 그 돈이 친가로 넘어간 증거 같은 게 남아있을까요? 예를 들면 통장 기록이라든지. 외삼촌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시에 내가 은행에서 일했으니까 기록을 찾아볼 수 있을 거야. 내가 내 부모님 보험금이 지급된 걸 확인하고 나서야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게 됐거든. 아직 기록이 남아있을 거야. 그 말을 들은 남동생은 외삼촌의 도움을 받아 부모님의 보험금 지급 기록과 그 돈이 친가 쪽 계좌로 넘어간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모든 과정을 알게 된 남동생은 한참 동안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누나, 이건 그들이 절대 부정할 수 없는 증거야. 이걸로 그들이 우리한테 얼마나 잘못했는지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며칠 뒤 남동생은 친가 쪽 어른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친가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남동생은 친가 어른들 모두를 한자리에 불러 모았고 그 자리에는 외삼촌과 저도 함께 있었습니다. 친가 어른들은 남동생이 갑자기 연락해 모이라고 했을 때 무슨 일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친가 어른들은 평소처럼 태연한 얼굴로 앉아 있었고 심지어 일부는 너 선생님 되고 나니 좀 달라졌구나라며 가벼운 농담까지 했습니다. 그때 남동생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제가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게 있어서예요. 남동생은 준비해온 서류를 하나씩 꺼내며 부모님의 보험금, 지급 내역, 그리고 그 돈이 큰아버지의 계좌로 넘어간 기록을 모두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나온 생명보험금 내역입니다. 이 돈은 누나와 저를 위해 사용됐어야 했던 돈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큰아버지 계좌로 들어갔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순간 방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른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큰아버지는 갑자기 당황한 표정으로 서류를 집어들고는 뭐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그냥 그땐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어. 내가 어렸으니까 잘 몰랐겠지만 우리도 힘들었고. 남동생은 큰아버지의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힘드셨다고요? 그럼 우리 누나랑 저는요. 저희는 부모님을 잃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 돈마저 여러분이 가져가셨잖아요. 이걸 두고 힘들었다는 변명을 하실 수 있나요? 큰아버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른 친가 어른들 역시 서로 눈치를 보기만 할 뿐이었어요. 남동생은 친가 어른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셨던 거잖아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우리 남매를 고아원에 보내려 했던 것도 모자라 저만 입양 보내려던 것도 이 보험금을 가로챈 것도요. 여러분은 우리를 가족으로 대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순간 저는 남동생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단호함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상처와 억눌린 감정이 남동생의 목소리로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남동생은 모든 사실을 친가 어른들에게 밝혔고 친가는 결국 아무런 변명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큰아버지는 부끄러운 얼굴로 작게 말했어요. 미안하다. 그땐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내 말이 맞다. 남동생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더니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저와 누나는 여러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진심으로 가족이라 생각했다면 부모님이 남기신 것들로 이런 일을 벌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남동생은 친가의 만행과 부모님의 보험금에 대한 진실을 들은 뒤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남동생이 그동안 받은 상처를 떠올리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남동생은 오히려 담담하게 말했어요. 누나, 내가 이 돈을 되찾아야 진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넘어가면 안 될 일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돌려줄까? 그 돈이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리려 하자 남동생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누나,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야. 부모님이 우리한테 남긴 마지막 희망을 그 사람들이 빼앗아 갔잖아. 돌려받아야 해. 그것도 제대로. 1980년대 당시 지급된 부모님의 보험금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당시의 화폐 가치를 생각하면 엄청난 금액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 금액의 가치가 훨씬 달라졌습니다. 남동생은 20년 동안 은행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했다고 가정하고 이자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지금 기준으로 계산하면 5천만 원은 최소 3억 원이 돼. 그 돈이 우리를 위해 쓰였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가져간 거잖아. 나는 그 돈을 현재 가치 그대로 돌려받을 거야. 남동생은 정확한 수치를 근거로 친가를 압박하기로 했습니다. 남동생은 그동안 준비한 보험금 내역, 친가로 돈이 흘러간 기록, 그리고 이 돈의 현재 가치를 계산한 자료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남동생은 친가 어른들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내용 증명에는 보험금이 지급된 내역과 그 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남동생은 친가의 다음과 같은 요구를 담았습니다. 부모님의 생명보험금을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 원금뿐만 아니라 20년 동안의 이자를 포함한 3억 원을 반환하라. 그렇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이 사실을 공론화하겠다. 내용 증명을 받은 친가 어른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특히 큰아버지는 당시 보험금을 가져간 장본인으로서 이 문제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문제는 큰아버지가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큰아버지는 지역에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고 곧 군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이었습니다. 남동생은 그 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은 큰아버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부모님 보험금을 가져가셨던 일은 법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공론화할 생각이에요. 선거를 준비 중이시라면서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큰 타격을 입으시겠죠. 큰아버지는 당황한 목소리로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때는 상황이 좀 그랬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구나. 큰아버지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던 거야. 하지만 남동생은 단호했습니다. 큰아버지,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부모님이 우리 남매를 위해 남긴 마지막 희망을 가져가셨잖아요. 이제 그 돈을 돌려주셔야죠. 현재 가치로요.
남동생의 단호한 태도와 명확한 증거에 큰아버지는 점점 더 초조해졌습니다. 만약 이 일이 선거 기간 중에 밝혀지면 큰아버지의 이미지와 정치 경력에 큰 타격을 입을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큰아버지는 남동생에게 직접 찾아왔습니다. 큰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다. 내가 요구한 금액 최대한 맞춰서 돌려주겠다. 대신 네 일을 더 이상 크게 만들지는 말아줬으면 좋겠다. 선거도 있고 가족끼리 이런 일로 싸우는 건 보기 좋지 않잖니. 남동생은 큰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돈을 돌려주신다면 선거와 관련된 문제는 제가 일으키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건 큰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큰아버지 자신을 위해 하시는 거라는 거요. 큰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친가는 남동생이 요구한 3억 원을 모두 마련해 돌려주었습니다. 남동생은 그 돈을 받은 날에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말했습니다. 이 돈은 부모님이 우리를 위해 남겨주신 돈입니다. 원래는 저희를 위해 쓰여야 했지만 이제는 이 돈으로 외가를 지킬 겁니다. 외가가 우리를 끝까지 지켜줬으니까요. 남동생은 받은 돈의 절반 이상을 외가의 집을 수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오래된 벽과 지붕을 새로 고치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를 위해 집안 곳곳에 편의시설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외삼촌과 이모의 생활을 도왔으며 어린 사촌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학비를 지원했습니다. 외가 식구들은 눈물을 흘리며 남동생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외할머니는 손을 떨며 남동생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다. 너희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줘서 정말 고맙다. 이제 할머니는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수리가 끝난 외가의 집 마당에서 온 가족이 모여 함께 밥을 먹는 날이 왔습니다. 새로 칠한 집과 깔끔한 마당에서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환히 웃고 계셨습니다. 남동생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야 우리가 진짜 가족을 지킨 것 같아. 부모님도 하늘에서 보시면서 좋아하실 거야.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남동생은 결국 부모님이 남긴 마지막 희망을 되찾아 그 돈으로 진짜 가족을 지켰습니다. 어린 시절 불안과 상처로 떨던 남동생이 이제는 우리 가족의 버팀목이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동생 정말 잘 자랐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가족도 끝까지 지켰어요. 그날 밤 외가 식구들과 함께 새로 단장된 집 마당에서 웃으며 밥을 먹던 순간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외할머니는 새로 수리된 집을 천천히 둘러보시며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게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너희 남매가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정말 고맙다. 외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흐릿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시절 우리가 너희를 키운 게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살린 거다. 남동생은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가 잘 자랄 수 있었던 건 다 외가 덕분이에요. 이제 저희가 외가를 지킬 차례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게 계셔주세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남동생이 어릴 적 얼마나 불안해하며 잠을 설치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고작 국민학교 6학년이 되어서도 밤마다 악몽을 꾸며 떨던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단단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대견하고 또 안쓰러웠습니다. 마당 한쪽에서 남동생과 둘만 남았을 때 저는 남동생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동생아, 너 정말 잘했다.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없었으면 우리 가족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남동생은 조용히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누나, 누나도 고생 많았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누나가 옆에서 날 지켜줘서야. 우리 이제 걱정 없이 외가랑 잘 살아가자. 이제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는 몇 년 전 평화롭게 세상을 떠나셨지만 남동생은 여전히 외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삼촌과 이모도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외사촌들도 무사히 학업을 마쳤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남동생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저는 하늘을 보며 부모님께 중얼거립니다. 엄마, 아빠, 우리 동생 정말 잘 컸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을 끝까지 지켰어요. 저희는 이제 외로울 일이 없어요. 외가가 곧 우리의 진짜 가족이니까요. 남동생은 지금도 가끔 저를 보며 웃으며 말합니다. 누나, 이제 걱정할 거 없지. 우리 외가도 든든하고 누나도 이렇게 건강하잖아. 난 이제 충분히 행복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속에 차오르는 감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불안과 상처 속에서도 끝까지 가족을 지키겠다고 다짐한 남동생. 그 다짐을 현실로 만들어낸 그 아이는 단순히 제 동생이 아니라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도 남동생에게 감사하고 외가에게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진짜 가족이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끝까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들이라는 걸 저는 남동생과 외가를 통해 배웠습니다. 그날 외가의 마당에서 온 가족이 환하게 웃으며 밥을 먹던 장면은 아마 평생 제 마음속에 남아있을 겁니다. 엄마, 아빠, 걱정 마세요. 우리 정말 잘 살고 있어요. 저희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 속에서 누군가 위로를 얻고 또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힘든 순간이 있다면 진짜 가족을 생각하며 꼭 이겨내시길 바라요.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울림을 주었길 바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또는 이들의 이야기를 보며 느끼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부탁드려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의 일상에도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가득하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